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사타파TV의 정치 클리핑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제 낮부터 1박 2일로 정말 촛불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또 사실 엄청난 헌신으로 그래도 조금은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주당 비대위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또 목소리를 내주신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궁금한 얘기 차근차근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 우리 이은영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어제 1박 2일 꼬박 민주당 당사 앞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연좌농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저도 잠깐 연설을 했었는데 더웠습니다. 일단 아주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개딸 양아들은 할 일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모 삼촌뻘 이상 되는 평균 나이 50대 분 60대 분들이 계셨어요. 밤새. 그래서 혹시 탈진하시고 쓰러지면 어쩌나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 이종원 대표와 함께 아침까지 잘 마무리를 쳐서. 저도 어제 그 중앙당에 있었거든요. 쭉 봤어요. 근데 아침부터 정말 많은 인원들이 줄이지 않고 계속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중에 한 몇십 분은 또 철야농성까지 하셨다고요. 새벽에 이종원 대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이러다 거예요? 죽는다. 빨리 좀 맞아요. 끝내달라. 네. 제가 그 당무위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알려드렸더니 네, 집에 주무시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따 저녁 7시에 전용 박사가 또 역사 읽기 해야 되니까. 이은영 소장님은 뭐 평론도 하시고 여론조사 전문가기도 하시지만 왜 이렇게 민주당은 여론조사 안 해봐도 당원들의 민심이 어떻다는 거, 당심이 어떻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가 꼭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하고 극한 처방을 해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꼬리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왜 우리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분위기가 당내 분위기가 뭔가를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하면은 굉장히 서로 힘들어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정상적인 당이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말이 민심은 천심인 것처럼 당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하냐고요. 전국 각지에서 뭐 올라오시게 하냐고요. 예? 일단은 비대위원님께 여쭤볼 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비대위 회의를 하면서도 그 표정에 나타나는데 생방으로 많이들 보셨으니까 찝찝한 표정으로 저는 오늘 모두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넘겼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이게 사실 좋은 일로 넘긴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가 담겨졌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제 저녁에 비대위 회의를 긴급 비대위 회의를 했어요. 비공개로. 논의를 했고 거기에서 그 과거에는 뭐 비대위에서 딱 한번 의결해 버리면 불가역적으로 바뀌지 않는 뭐 이런 게 있었 일반적인 관례로 일반적으로 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구태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 분출되고 그러면 그 의견들도 받아서 또 우리 그 비대위가 최고 의결 기관은 아니잖아요. 위에 당무위가 있고 또 중앙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렇게 유연하게 결정하자. 이렇게 전날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언을 안 한 거는 제가 봤을 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그 마음이 뭐 불편하거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까이서 봐서 그렇지 멀리서 보야 보이거든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어쨌든 한 번은 A 안으로 갔는데 결국 이 여러와 같은 우리 당원들과 또 그걸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국민들도 당원들이 저렇게 밤새 철야 농성을 할 정도로 간곡히 외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지금 벌써 이제 이 설계를 누가 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한 측에서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 이 명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수도권의 의원들이 너무 이제 지도부에 입성을 하시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보완적인 설계를 했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좀 이야기할 자기네들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이 설계안 자체가 거의 나눠먹기식으로 이제 어저께 막 유튜브에서 다 해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면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마음이 아프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네들도 속상하다는 거. 자기네들의 진위가 너무 지금 왜곡돼서 그러니까 그 수도권의 의원들이 계속 지도부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 지방의 지역을 안 배야겠다.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자기의 그 순수한 그게 너무 이제 나눠먹기로 매도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소명 얘기할 그 해설할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매도당하니까 힘들다 이 얘기는 그 말한 사람 하더라고요. 누구입니까? 그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봐. 우리 유튜브 방송인데. 아니, 어쨌든 그래서 비개혁파 반면계 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일부가. 이게 유튜버들이 너무 이거를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자꾸 가져간다. 그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가져간다 해서 아니 그러면 유튜브에 나와서 설명하시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언론에 나가서 오해 안 될 짓을 해야지 왜 오해 안 될 짓을 해놓고 왜 유튜버들이 맘대로 해석하냐라고.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언론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정신 상태라면 망하는 길입니다. 아니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특별히 누구 편이 있었습니까? 한때는 이낙연 대표 차에서 잘해봐라라고 우리가 한번 대표도 나와봐라고 했지만 본인이 망가진 거지 우리가 언제 누굴 욕한 적도 없고 처음부터 이재명을 우리가 응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국민들이 계속 이재명으로 응원하는 이유가 보니까 가장 성과를 냈기 때문에 180도 성과 없던 민주당 의원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여의도 문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나와라 우리가 촉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민주 개혁적이고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주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봐도, 예. 맞습니다. 예. 어떠세요? 그 박재우 의원도 있었고 이용우 의원도 있고 한정혜 환경부 장관 출신도 있었고 우리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에 있는 90명 넘는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의 대표이신 원외 대표신데 분위기가 솔직히 어땠었습니까? 전준이라는 것은 전당준비위원회라서 네. 안규백 위원장이 이제 사퇴까지 하면서 사실은 그 안도 우리 민주시민들은 굉장히 미온적이고 개혁적인 안이 아니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부결시키는 순간 머리에 망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의견이 녹았길래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안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얘기했던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이번에 비대위 구성 자체가 이제 초선, 재선, 3선, 4선을 그렇죠. 대표해서 선수별로 이렇게 네.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고 저도 원에 이제 대표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저거라서 자기네 그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저 집단의 대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하게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3선, 재선, 초선에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논거들은 이제 그분들 대변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신 거고 저는 당을 위한 충정은 있었다라고 그런 그거는 의심치는 않고요. 다만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이제 단 아니고 뭐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워낙 8명까지 컷오프가 되잖아요. 예. 너무 많으니까 여론조사 넣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일부는 그 출마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비대위원 중에 그런 분은 없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원외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제가 네. 원외 지역위원장이고 이제 시민들하고 평상시에 많이 이제 부대끼고 또 3번의 선거 패배를 직접 현장에서 이제 목도를 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예. 우리 그 국민들하고 당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괴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특히 원내에 있는 분들하고 원외에 있는 분들의 차이를 다신 분들과 다지 않은 분들 네, 그것도 큰데 그분들하고 당원들은 더 크고 그렇죠. 또 국민들하고는 더 괴리가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각 단계별로 괴리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이게 이제 뭐 그런 당을 위한 충정이나 이런 관점 기준 이런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3번의 선거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당원의 시각으로 가야죠. 네,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네. 근데 쪽수로 보면 전문 용어로 네. 90여 명의 우리 원외를 대표하는 김현정 의원님의 그래도 입김과 영향력이 상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92명인데 네. 뭐 농담 삼아 누가 그러더라고 제일 큰 개파의 수장이라고. 그렇죠. 아니 진짜로. 그러네요. 민주당 원외지구 위원장이 92명이신데. 그러니까. 정치권은 배지냐 안 받느냐에 구별하기 때문에. 에이. 근데 다만 이제 저는 공식적인 직함이 있잖아요. 저기 원외 지역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 더원협이라는 이름으로 입장문을 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 초선, 재선, 3선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재선 대표 이런 말은 없으니까. 초선 일동해갖고 입장문을 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그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그 더원협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이 사실 되게 절박하잖아요. 되게 힘든 상황에서 정치하는 분들이라서 그럼요. 당이 정말 잘 돼야 된다는 절박함이 남다르거든요. 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둘째치고 바로 이겁니다. 누구보다 절절하시고 현장의 문제를 민심을 읽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방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많이 저희는 하는 편이고 그런 게 있을 때 적시적으로 입장문을 공유해서 또 의견 나눈 다음에 그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그럼요. 그래서 어제 그래도 그 비대위 어제 저녁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상호 위원장께서 이제 그 원외의 그 의견들을 많이 저한테 여쭤보셨고 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논거를 가지고 많이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자, 안규백 전준희 위원장이 사퇴를 한 이유는 원래 이거 참 대의원이 45까지 있었다가 이거를 15 줄여서 저쪽 여론 쪽으로 가서 이제 25까지 늘은 거 아닙니까? 가운데 이제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45 해서 45는 반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많은 분들이 국힘만도 못한 우리의 체제다. 어떻게 이렇게 대의원이 한때 45에 가까운 입김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 부분은 이미 이제 제기가 초반부터 됐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권역별 투표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그거를 설계한 측에서는 이걸 아까 그러한 논리로 이 이제 균형 발전 당내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걸 좀 더 보강하는 제도적 입법 플러스 이제 공천 부분까지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내 공천을 하는 그 기구들이 4개가 있잖아요. 뭐 평가위, 뭐 공관위, 재심위, 그다음에 전략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좀 단일한 툴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대요. 그러니까는 그 거기서 이제 최고위원회의 역할이 좀 이렇게 다 좀 다르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기구가 다 똑같이 최고위원이 뭐 이제 그러니까 의결하고 뭐 심의하고 이렇게 다 똑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르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문제 제기를 자기네들끼리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권역별 투표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호남 당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 호남에서 더 많은 최고위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어쨌든 이건 정리가 된 거고 지금 그 말씀 주신 이 이제 표의 등가성 부분과 이 당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지금 거의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정리를 하되 제가 진짜 한 가지 원외나 원내나 다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그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는 민주당 지지층까지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은 다 교체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엄청 세요. 그거는 정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당의 룰을 만드는 거는 이제 당대표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충분히 공론화를 하면서 좀 룰을 잘 안정되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현역 의원님들은 정말로 그 2년 뒤 총선을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 하시지 않으면 그 밑바닥에서 다 바꿔버릴 것이다. 민심이 지금 당심이 그렇습니다. 당심, 민심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심까지.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은 당심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층은 민심에 해당하고 더 이제 확장되는 영역인데 민주당 지지층까지 본다면 그렇다. 굉장히 이 세 차례 선거 진 거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2년 했냐. 2개월 동안 뭐 했냐. 무엇을 했냐. 맞네요. 민주당 지지자분들 중에 권리당원이나 일반당원 안 들어오신 지지자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니까 민심이네요. 그렇죠. 민심이에요. 그 민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선거 때는 중도나 뭐 여기까지 확장이나 보수까지 확장을 해 가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은영 소장님 말씀은 뭐 선수에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초선부터 뭐 4선 5선까지도 도대체 2년 넘게 뭐 했느냐. 이런 그 근거가 뭐냐고 한다면 제가 FGI나 이런 걸 할 때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이재명 그 후보가 대선 때 혼자 뛰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대선 그 기간 안에서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적기 때문에 그거는 다 정리하고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안 하면 그냥 싹 다 바꿔버리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은영 소장님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FGI는 이제 그룹 심층 면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배지 달고 한다고가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하라고 배지 붙여줬더니 갑자기 등 따스고 배불러가지고 개혁을 안 하고 기득권이 돼서 자기들 자리 지키고 밥그릇 싸움 하는 데만 지금 몰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대통령복과 여당복이 있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거든요. 이명박근혜도 이렇게 2달 동안 망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심 지금 당심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이번에 비대위가 이제 6월 10일 날 그 비대위의 비대위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 잘했다 그랬어요. 평가들이 한 달 동안 저희도 응원했죠. 처음에. 안정적으로 이제 우상호 체제가 잘 되고 있다. 어제까지 그 일 있기까지 그랬는데 실제로 그 우상호 위원장이 정무적 판단이 되게 뛰어나고 정리를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선명 야당 그리고 강한 야당 유능한 야당 그리고 민생 야당으로 계속 해서 그런 거를 그 가닥을 잘 쳐가지고 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생겨난 거죠. 이번에 생겨났는데 이것도 저는 우리 민주당이 사실 그전 같으면 이걸 번복이라는 거 이런 거 저는 번복이라 생각 안 하고 그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예. 이런 수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또 반영시켜서 바꿀 수 있는 용기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악역을 맡으셨는데 가장 선명하게 개혁 입장을 내신 우리 비대위원이라 저희가 모셨는데 반대로 전준위안이 어렵사리 통과됐고 우리는 마음에 안 들지만 미온적인 조치지만 그래도 대의원의 힘을 뺐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전준위의 안이 그렇게 기속력이 없다면 윤리심판원의 최강욱 의원에 대한 6개월 징계도 기속력이 없다면 얼마든지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라면. 우리는 이 지점도 우상호 비대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비대위원들이 아니라 비대위원들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내는 것은 비대위원장이란 당대표거든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386, 486, 586까지 사선을 금배지를 달아서 키워줬고 국정농단 때 어쨌든 원내대표로서 활약해서 박근혜 정부를 끝장냈는데 일주를 한 우상호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응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 윤리심판원권은 아쉽다가면서도 받아들이면서 같은 전준위의 안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냐 이거죠. 일단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힘당하고 달라서 비대위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명문화 돼 있습니까 그게 근데? 예. 그 전에는 그럼 전준위의 결정은 뒤집을 수 있다고 명문화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심판원은 그 혁신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 독립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그거는 비대위에서 손 못 대게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독립기구예요? 사법 처분기관처럼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있는데. 잘못된 결정일 때는 사실은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사실 재심 절차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그 절차는 없어요.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는 없더라고요. 없는 내용이고 사실 뭐 최강욱 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민영배 의원 문제도 사실 좀 아쉽잖아요. 맞아요. 되게 아쉬운데 그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장 탈당이 주요한 그 저거래요.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그게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게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것 때문에 위장 탈당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게 되면 검수안박법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그런 고민의 지점이 좀 있더라고요. 고민의 지점이 있고 근데 이제 뭐 또 법률가들 중에는 그건 아무 문제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또 보수적으로 또 해석하는 분도 있다 보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 제가 참조 좀 드리고 최강욱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한은 일단 없는 거고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당이 내부에만 너무 좀 가혹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측면이 특히 성비나 관련된 것만 있으면 정말 그건 좀 냉정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분위기는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전준위는 다시 말씀드리면 뒤집을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거네요.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비해서는 전준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의결했잖아요. 네. 그 일요일 날 같이 이제 전준희 위원장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만나서 논의를 좀 했어요. 논의를 했는데 그 7대 3으로 하는 거 그거는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전준희에서 그 논의를 좀 해서 그 하면은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제 전준희 안을 그대로 그 저 수용하는 쪽으로 존중하겠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오전은 이제 7대 3으로 된 거죠. 하고 이제 발표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비대위하고 전준이하고 그 사이에 좀 이렇게 긴밀하게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좀 저기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4시에 의결했잖아요. 4시에 회의 열어서 의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안규백 위원장님 사퇴의 기미들이 있었는데 그때 만나서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 타이밍을 또 한번 이제 우상호 위원장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타이밍을 한번 놓쳤고.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광주 가는 바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은 미루고서라도 해야지. 사실. 광주는 왜 가셨어요? 아니 광주도 어제 시민분이 올라오셔서 그 태도와 말씀이 민주화의 성지에 가서 도대체 이게 우상호가 맞느냐. 그거는 저는 본심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세요. 이게 넘기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 네, 저한테 자꾸 같이 하는 우상호 위원장님을 자꾸 이렇게 비판을 유도하는 듯한 그 질문을. 제가 말하는 거고 제 책임이고. 사회자로서는 이제 어제 그 촛불 시민의 그러니까 저는 절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약간 보태면 전준이 그 안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저기 7대3을 해야 된다라고 그 저 비대위 안에서도 주장했고 표결까지 갔었는데 그런 그 과정에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다시 이렇게 다시 바로잡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간 거는 또 그만큼의 또 평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았으면요. 지금도 많이 흔들리고 지금 모양새가 빠졌는데 아니면 정치생명 끝나는 겁니다. 뭐 엊그제 또 우리 이한열 열사 35주기이기도 한데 뭐 변명과 논리는 있겠죠. 정치인들이 말 잘하는 사람인데 300명이 다 논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논리 이전에 5,300만 국민들의 민심과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경제 지금 주식이나 이런 거 유튜브 컨텐츠들 많이 보면은 그쪽도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의 이 경제 상황은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역대 대선의 그 비슷한 사례와 절대 같이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비대위라는 이 비대위가 결정하고 전준위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뭔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배경과 어떤 의도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굉장히 빠르게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아주 예민한 시기에는 그 의제에 대한 거를 좀 미리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여론 공론을 좀 들어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근데 그게 지금 이 민주당이 그 공론 형성 과정을 어떻게 좀 할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정보가 그냥 확 퍼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개혁안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해버리면 사실은 그 어제 저도 이제 그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억울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권역별 투표제를 한다니까 막 이 말 저 말 막 나오잖아요. K야 S야. 아니 K야 S야? 네. 가만히 있어. 이거 이니셜 나온 발이 이런 거. 아니 L도 있고 잠깐.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정도 말면 굉장히 그래도 그 이번에 그 설계를 굉장히 가까이서 하신 분이에요. 그분들 되게 억울해서 아니 그러면 유튜버 나와서 그 설명을 배경 설명을 해주신가? 맞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자기를 오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미 우리 유튜브가 편이야? 해석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공중파에 나가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뭐 넓게 퍼질 수 있지 않냐? 유튜브도 필요 없어요. 네. 자기 SNS에 올리면 그렇죠. 금방 몇백 명의 시민들과 현장에서 만나면 우리가 유튜브들이 달려갑니다. 황기자 TV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초심부터 달려올 거 그런데 뭘 걱정을 해? 그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저지른다는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거 너무 지금 민감한 시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 좀 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모양새 빠지는 게 자기들 딴에는 설계라는 표현도 참 무슨 조작의 의미가 나지만 어쨌든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뚝 던지고 나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은데.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공천 과정까지 많이 여러 가지 고려들을 했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천 과정도 잘 몰라요. 당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기구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때 이제 당대표와 최고위가 심의 의결 권한이 어떻게 지금 형성돼 갖고 공관이랑 어떻게 이게 이렇게 소통되는지 우리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금씩 달랐고 결국에는
당대표는 당대표가 자주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공식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은 확실하죠. 그죠? 그게 공관위도 결정할 수 있는 그 수위가 최고가 아마 최고위가 의결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전부 다 최고위가 의결하죠. 저도 공관위 해봤지만 네. 공관위에서 최종 결정한 게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지. 근데 당대표가 이제 있을 때는 그게 조금씩 그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관이라든지 요게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아니, 전략 공관위하고 네. 공관위하고 결정한 건 저 최고위에는 올라와서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심의 기능. 어디서요? 한 번 더 최고위에서 일종의 네, 네. 그러니까 심의하고 그러니까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최고 결정은 최고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원한대로 받아들이겠지만 사실은 하자가 있는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최고에 있다는 일단 재심이 하나 있고 재심의가 먼저 재심하고 그것도 안 받아들이면 최고위로 올라가서 거다. 하죠. 최고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의결해요. 그걸 잘했던 게 바로 180석을 만들어냈던 이해찬 대표가 원칙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작게 구성하고 자기의 측근이고 뭐고 친소관계를 떠나서 맡겼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깨끗하구나 그래서 압승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평가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30분 돼서 이제부터는 중요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현재는 당대표는 뭐 미온적이긴 합니다만 전준이 안대로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꼼수라고 표현을 할 건지 그러면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위에서 100% 컷오프 예비 경선을 한다. 최고위원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쵸. 당대표가 최고위원이 소통도 하되 합의가 돼야 될 텐데 이거 혹시라도 대표와 최고위원이 서로 너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냈던 혁신안에는 50대 50 좋죠. 그것도 이제 그 중앙이 50% 권리당은 50% 이렇게 되었었죠. 이번에 여론조사 30%로 바뀐 건데 최고위원은 이번에 이제 빠졌는데 사실은 저는 둘 다 이제 여론조사를 좀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오늘 당무위에서 논의하는데 팽팽하게 의견이 팽팽했어요. 정말로 그 중앙위에서 100% 해야 된다라는 의견하고 그 30%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진짜 팽팽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간 거였거든요. 그 수정안을 해서 이제 당대표만 30% 반영하고 최고위원은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여론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그러면 당대표 30%를 좀 더 낮추자라는 또 수정안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우리 비대위원들 가급적 발언 안 하기로 해서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그러면 최고위원도 넣고 당대표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미 이제 대세가 당대표만 적용하는 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는데 아쉬운 점은 여전히 있죠. 그래서 장경태 의원 혁신안보다 한참 이제 떨어진 안이 전준위안이었는데도 전준위안보다 또 후퇴시켰던 게 비대위안이었는데 그나마 약간 또 정상화시킨 게 이제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서 이렇게 첫 단추 끼고 앞으로 더 이렇게 더 새로운 당대표가 더 혁신하는 당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혁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보면 이게 비대위 체제가 한 10여 명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합치면 보니까 이번에 당원 당규를 짠찬히 보니까 당무위원회가 한 100명 이하로 하는 걸로. 네, 오늘 52명입니다. 지금. 절반 이상이 오셨군요. 아니, 지금은 52명이더라고요. 현재 꾸려진 거는. 그다음에 중앙위가 800명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대의원 대의 수임 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의원대는 뭐 16,0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 이 개혁파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중앙위원 예비경선 컷오프에서 개혁파들이 오히려 예비경선에서 컷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당무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구성 자체는 그렇진 않거든요. 보니까 또 한번 중앙위원회가 800명이 구성원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중앙위원이 630명도 됐었던 것 같은데 현재 꾸려진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모였구나. 줄어들었고 당연직인데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거기 이제 들어와 있는데 다 많이 떨어져서 지금 400 제가 자료를 확인한 거는 현재 상태 406명인가 그랬어요. 406명이고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 재편 과정에 있어서 지역위원장들이 7월 한 22일, 2, 3일 정도에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약간 이제 변동은 있겠지만 여전히 한 400여 명 그 정도가 이제 중앙위원이에요. 그래서 중앙위원 구성이 이제 당 지도부들하고
시도당 위원장들, 네. 당무위원들 또 거의 들어오고. 그렇죠. 예, 당무위원들이 다 이제 거의 다 당연직으로 똑같죠. 들어오고. 상무위원도 여기 들어가지 않나요? 상무위원요? 아니 상무위원은 상무 안 아니고 들어가요? 국회의원 일단 들어오잖아요. 170명이지 않습니까? 그쵸, 벌써. 그쵸. 그리고 원외지역위원장 92명이고. 절반이네. 예, 그리고 예. 여기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개혁파 의원들이 170명 중에 3, 40명이나 되나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100명 넘게 예를 들면 비개혁적이거나 반개혁적인데 우리가 흔히 수박이라 불러왔던 근데 지금 원외에 계신 90여 명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개혁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숫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앙위가 다 수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야. 그건 아니라 원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 원애들도 다 여기 중앙위원회 들어와 있고요. 오케이. 네. 또 그리고 이제 노동 쪽도 한 40명 있어요. 많더라고요. 네. 네, 노동 쪽도 40명 있고 그래서 제가 봤던 그 1인 2표 행사잖아요. 네, 1인 2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금 출마자가 몇 명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8명까지 컷오프기 때문에 현재 9명 이게다가 플러스 한 3, 4명 더 있어서 한 12명? 12명. 예, 그렇게 얘기되더라고요. 그중에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중에 제가 얼핏 듣기 여성분이 5분인가 그러죠. 여성이 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최고위원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뭐 그 안에서도 네. 충분히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짬짬이 해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는 쉽진 않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당원들이 집단 지도체제 반대하고 지금 이 비대위 잘못된 결정 정상화라고 이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작년에는 또 민생과 개혁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가 또 당사 앞에서 한 걸 보고서는 어설픈 짬짬이 시도했다가는 제가 보기에 그분들의 정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개혁파 그리고 개혁파의 위원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구성을 처음 봤어요.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가 이제 저도 이게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를 넣는 게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왜냐하면 이제 여론조사가 들어가면 인지도 싸움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내 당대표를 뽑거나 최고위를 뽑는데 왜 여론조사를 넣느냐 이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5대5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장경태와는 국민이 아니고 권당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인지도 싸움이 아니고 실제 당원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5대5기 때문에 여러 이런 가지로 의미가 평가하죠. 있죠. 예. 그래서 여론조사 부분 넣는 거 빼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가 여론조사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위 지금 폐지안이 지금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중앙위가 이제 과거에 그 기득권에 되어 버렸다. 과거에 이제 당세가 약할 때 이제 대의 조직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조직세를 강화하게 나가는 그 핵심 역할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게 당세가 커지면서 이분들이 기득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앙위를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쪽 당, 경쟁당도 이런 기구들이 이렇게 수직 체계로 있거든요. 뭐 당무위, 중앙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체해버리면 실제 선거에 들어가면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지역으로 가보면 굉장히 리더 역할을 하시거든요. 조직력의 일부분인데. 그렇죠. 조직력의 골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혁을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걸 해체하는 거는 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대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중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중앙위가 막 국회의원들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기득권화돼 있다. 그래서 중앙위에서 100% 해버리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컷오프 시킨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걸 없애자라는 일명 얘기가 그런데 있어요. 구성으로 보면 지금 말한 대로 금배지를 달았든 안 들었든 그죠? 명수에 들어가고 노동계 쪽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구성을 보니 정상적인 중앙위원들의 투표 결과라면 개혁적이라 그래서 굳이 컷하려갈 가능성은 없는데 걱정은 지난번에 한번 이재정 의원부터 해서 그쵸, 우리가 보기에 개혁적인 의원들이 있어서. 컷오프 당한 사례가 있어서 걱정하는 거죠. 거기 상설위원회나 전국위원회 있죠. 뭐 네네. 청년위원회나 네. 노동위원회 거기서도 저 추천 권한인 5명씩 다 있거든요. 그 실제로는 그쪽에 인원이 제일 많아요. 그 노동은 특히 정책대원이라 해서 40명을 특별히 더 맞네요. 네. 많이 그렇죠. 넣어줬죠.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나온 안에서 지난번에 했을 때는 1인 3표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 10년 된가 2009년인가 10년인가 이때 전대할 때는 최고위원 뽑을 때 1인 3표제를 해가지고 막 합종연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보면 완전히 그냥 당원들의 축제로 만들어서 사실 후보들끼리 나와서 합정연행하는 거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합정연행을 하기 때문에 난 그게 더 재밌고 역동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무슨 컷오프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자, 여기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이것마저도 중앙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1초면 핸드폰으로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는데 명단 올려놓고 권리당원들 딱 찍어라. 투표권 한 3표 주고 알아서 그냥 뭐 1, 2, 3위 정해라. 그러면 당원들이 막 정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우리 더원협에서도 전당원 투표 이렇게 지금 시스템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냐.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저희가 입장문으로 보도자료로 냈어요. 네. 제목이 그 기사를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저 비대위에 반기든 더원협. 그러면서 비대위원이 김현정 위원장도 이름 올렸다 이렇게. 저희는 그냥 이름으로 하는데. 수박이시네 그럼. 비대위에 반기든 김현정 수박. 아이고 참. 자,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당연히 노동계 쪽에서 들어가신 분이나 우리 더원협 90명 넘으신 분들 개혁적이고 아마 개혁적인 최고위원분들 컷오프 안 될 수 있도록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중앙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비 경선에서 최고위원 컷오프하는 거 100%나 이거 아니라 당원들이 결정하게, 그죠? 네. 뭐 시스템이 없다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굳이 컷오프를 시키냐? 그냥 전체 다 순서대로 되네요. 또 그냥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온라인 투표가 지금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8명이나 뭐 12명이나 큰 차이가 뭐가 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전국 돌면서 하는데 너무 후보가 많으면 분리적으로 떨어져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컷오프를 그러면은 당원 온라인 투표를 해서 컷오프를 시키고 한 4-5명으로 좁히는 그걸 당원들이 온라인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는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그 규칙을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도 그렇게 있죠.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노동당에서 온다는 게 아니라 노동계 쪽에서. 네, 노동계 그 목소리를 더 많이 보장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때 바뀌었던 게 우리나라에 사실 정규직 비정규직 합치고 가족까지 합치면 3분의 1 가까이가 사실 노동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노동 정당이 돼야 됐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 말씀은 노동계에서 오신 분들이 물론 비개혁적일 수도 있으나 상식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노동을 한 그 경험도 알고 있고 지난 대선 때도 우리 노동계에서는 정상적인 노동계에서는 진보적이죠. 진보적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능성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은영 선생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지역 쿼터제 그것도 처음에 그 전준위에서 초안을 잡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1인 3표제를 해서 한 표를 이렇게 하면 좀 어떠냐라는 안이 있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여전히 지역 불균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 해서 당장 이걸 그 이번에 시간 촉박하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 과제로 좀 검토하자 이렇게 바뀐 거고 컷오프도 그 지금 3명, 8명이잖아요. 그걸 5명, 10명으로 하자. 요 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다. 이렇게 돼서 약간 다시 원안으로 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하는 과정에서 전준위도 마찬가지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비대위도 마찬가지고 논의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여전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원내들이 느끼는 그 당심하고 그 민심들이 괴리가 많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그래서 좀 더 사실 지금 생각 같으면 그 국힘당보다는 그래도 더 좋게 좀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욕심이 있는데 한참 못 미쳤는데 이것도 그나마 지금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내의 그 체온과 원외의 체온이 다른데 원외의 체온이 맞습니다. 더 절박하고요. 그리고 떨어져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민심을 더 절박하게 읽을 수밖에 없고요. 대전 원외 분들이 또 험지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려운 지역에 상대적으로 그런 거고. 그러면 현재 오늘까지 나온 안으로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8월 28일 날 하고요. 7월 29일 날 예비 경선 합니다. 한 달 정도 여정을 치를 텐데. 사실 이게 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전당대회가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야지. 맞습니다. 이변도 그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제2의 노무현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이번 안이 좀 미흡하면은 이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새 당대표가 이제 이 과정을 지금 보고 해야죠. 있으니까 네, 그걸 이제 보완하시면 되지 않을까. 예. 네. 아쉬운 게 어쨌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장경태 안이 있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열린민주당의 3명의 의원들이 합당을 할 때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최강 의원. 그렇죠. 그 합의서 보면 상식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걸 안 지킨 건 사실 우리 기존의 민주당이거든요.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그 장경태 혁신안 해가지고 했을 때 91명의 의원들이 사인했다면서요? 예, 서명도 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169명 중에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한 7단계 정도 나눠보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시위를 하고 촛불 시민들, 개시민들이 노력을 하면 30명이 60명이 되고 90명이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완전히 수박이 아니라 수박도 정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끌어들이고자 우리가 지금 민주당 사업에서 열심히 외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딱 고정적으로 이쪽은 수박, 이쪽은 비수박, 그다음에 이쪽은 이재명, 이쪽은 이재명 나누면 안 되고 그렇죠. 양쪽에 한 30명은 조금 센 사람들 있죠. 근데 가운데 있는 100여 명을 누가 더 끌어들이느냐. 그렇죠. 그 힘을 발휘하려고 우리가 데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당대표랑 최고위원이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선을 거르는 방식이 이제 지금 정리가 된 건데 그러면 당대표는 이제 많이 나오더라도 3명을 남겨놓고 컷오프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는 거고 예비 때. 그러면 그 최고위원은 지금 중앙위에서 이제 컷오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경우에 지금처럼 막 뭐 한 12명이 나왔다. 이러면 8명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많지 않나요? 8명이요? 예. 기존의 룰이 5명을 뽑는 거니까. 본선에서는 5명이니까. 5명이죠, 5명. 근데 그 12명, 그럼 그 5명으로 이제 그 8명을 컷오프하는 그 기준은 어떤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앙위원 투표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앙위원들 주관에 맡기는 거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없이. 그러니까. 예. 근데 구성을 보면 예.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고 많이들 이제 골고루 섞여 구성이 있다. 골고루 이제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뭐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판단표까지는 없죠. 그냥 가이드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단 보고 그냥 투표하는 거죠, 그죠? 아니 그 유세하잖아요, 유세. 그 안에서. 우리가 저기 모여서 유세하고 거기 중앙위원들 모여갖고 합니다.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무조건 최고위원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혹시. 그래서 5등 안에 들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안 들어가면 지명. 5등이 잘리고 그 여성이 그렇죠. 이제 5등이 잘리고 여성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냥 그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컷오프를 일단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클라라로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성보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앙위원들 투표권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 유세를 보고. 후보들이 유세도 보고 또 웹자보나 카드뉴스로 자기를 보겠죠. 그것도 보내죠. 문자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그 중앙위원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 네. 그렇게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10여 분 동안에는 우리 민주당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민주당 내 당내 민주화가 좀 먼저 돼야 우리가 더 전당대회 때도 더 열심히 뛰고 그 2년 후에 있을 총선도 대비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거 윤석열 정부는 참 얘기하려니까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1인 1망원을 있었는데. 힘들어 죽겠어 이제. 까는 것도 힘들어 진짜.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로서는 뉴스거리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제 그저께 나온 망원은 지지율에는 신경 안 쓴다와 전 정부 장관들 중에는 뭐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라는. 도덕성 얘기해서. 막 그것도 손가락질하면서 기자들한테 승질내고 가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그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조사한 거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골든크로스 된 지는 오래됐고 이게 데드크로스가 데드크로스 참 본심이 드러났다. 데드크로스 된 지는 오래됐고 오늘 뉴스핌 RN서치 게 5번째 거예요. 그래서 ARS는 이미 다 이제 데드크로스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가 이제 50%를 넘어서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 저거는 10% 차이가 넘네요. 네, 넘어요. 그래서 긍정이 42.6인데 지금 긍부정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어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 RN서치에서의 특징은 20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20대가 부정평가가 53.4였는데 61.3%가 돼서 7.9%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이건 표본 오차 범위도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 30대가 빠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30대하고 50대가 살짝만 더 빠지면 이제 30% 돌파가 되거든요. 2달 만에 이제. 그렇죠. 아직 5월 10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7월 10일이 안 됐어요. 아직 7월 6일이기 때문에 4일 안에 39가 나올라나요? 42면 긍정도 너무 높아 보이긴 한데. 이게 저기 공정과 상식 그 얘기만 하면 자꾸 지금 완전히 내로남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경제와 민생 탓도 다 문정부 탓이라고 계속하고 이제는 뭐 인사 참사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고 또 얼마 전에 나토 정상회의 갈 때 또 1급 인사비서관 아내를 또 검찰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같이 가서 신모 씨가 그것도 큰 비행기를 탔죠. 지금 뭐 국정감사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국정 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개념 같은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주변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가르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닐 것 같긴 한데 그 인사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막 얘기하는 거 보시 삿대질하면서. 전 정부에서 뭐 훌륭한 사람 있어? 그냥 훌륭한 사람 봤냐 그래서 나 봤다고. 훌륭한 사람 있잖아. 봤어 내가. 주인공 배반하고 9개월 만에 대통령 된 윤석열이라고. 네, 본인도 전종 검찰총장이면 장관급인 줄 모르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사가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게요. 이제 지금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또 임명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또 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증을 해야 되는 민정수석실이 지금 없어요. 한동훈이 또 해외 가 있고. 그 해외 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수석이 인사수석을 없애고 비서관이 하잖아요. 네. 비서관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급이 안 되는 거죠. 비서관급으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와 관련한 검증을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면 할수록 계속 위헌 요소를 쌓아가고 있는 거라서 그쪽에서도 함부로 지금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법무부 내에 있는 그렇죠. 인사정보기관인가 네. 그거 거기서 하면은 이건 정보조직법 개편하지 않은 속에서 거기서 계속 하면은 그게 다 위헌 소직 그 사례가 다 쌓이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이제 탄핵의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 거여서 그래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인사를 검증해야 되는 그 지금 저것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그 체크리스트만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인사사고가 계속 난다. 그게 지금 우리 법무부의 인사검증단인가요? 인사정보 검증단.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런 겁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그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에서 그 인사검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검증하면 본인한테 미리 이제 동의를 받잖아요. 그렇죠. 하는 거에 자기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가 밝혀지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개인정보나 건데. 범죄정보 다 들어가잖아요. 재산정보까지. 그런 거를 저기 하는 거에 동의를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검증을 해가지고 그 청와대 들어가든 아니 또는 공공기관이나 어디 공직에 들어가든 또는 안 들어가든 간에 그 자료는 인사 검증 자료는 그대로 대통령 그 기록물로 30년간 보존이 돼서 아무도 못 보게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법무부에 있는 인사검증단 거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을 못해. 그래서 유출의 위험 공개가 될 수 있게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차곡차곡 캐비넷에 검찰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두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엄청 크다. 그래서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냐라는 또 그런 한간에 일부러.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말이죠. 민주당이 그 전당대회 때 누구는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특히 룰 가지고 설계하느라고 힘을 빼면서 지금 윤석열과 국힘에서는 사실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그리고 국민의힘 그 젊은 대변인도 비판했잖아요. 네, 박민영 씨인가도 비판했잖아요. 네. 민주당처럼 이러려고 뽑은 게 아닌데. 그렇죠. 민주당 탓하지 말고 민주당처럼 하려면 왜 국힘을 뽑았겠냐라고 그렇죠. 아주 정말 직격탄을 날린 건데. 네,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이준석 라인일 거예요. 그 박민영 대변인이. 그래서 지금 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20대가 빠지는 거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 이제 처분 문제 내일 할 건데 지금 내일 거의 안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지난번에 또 연기했는데 또 연기해요? 네, 지금 또 연기하고 내일은 그냥 소명만 듣고 경찰 조사 때까지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양당이 다 왜 이러냐. 진짜. 이럴 때 창당을 하면 진짜 인기가 확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양당에 또
한 분은 30대 후반이고 한 분은 20대 중반의 남녀 젊은 정치인들이 한때는 그러니까. 청운의 꿈을 품고 또 한 분은 삼선 마삼 중에 그 비대 박근혜 키즈로서 당대표까지 됐는데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이 젊은 피나 청년의 정치가 중요한 것도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경험과 실력을 쌓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특히 이준석 씨의 이 성비가 사실이라면 당시에도 비대위원님은 최고위원급이기 때문에 되게 혈기방장한 나이지만 맞아요. 자신의 행동을 조심했어야 된다는. 네. 이건 뭐 수치적 진실로 드러날 경우는 이제 빼박이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좀 전준이랑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좀 당내 젊은이들 있잖아요. 이번에 한번 그냥 질러 보세요, 최고위원.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어제죠. 김용민 의원과 옆에 그 개혁의 딸 여러분들, 박은수 씨를 비롯해서 세 분이 아주 정말로 토시 하나까지 기가 막히게 잘 작성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갈 길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네. 뭐라고 그걸 쳐야 되나? 박원수 씨가 박은수를 쳐도 되고 박원수 씨가 그 꽤 오랫동안 이 정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인지도를 그 친구도 쌓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비대위 연장을 했던 박지원 씨만 당의 새 신안을 만든 게 아니고 이런 그럼요. 친구들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한번 무조건 한번 그냥 질러 보세요. 근데 최고위원 얼마 내야 돼요? 그거 하려면 예비까지 한번 해보려면? 지난번에 3천만 원인가? 네, 본선 아니에요? 본선 아니에요? 그거? 최고위원. 본선이고 예비가 아마 300 아니면 500 둘 중에 하나니까. 청년들은 또 할인해주지 지방선거 때 청년 같은 경우는 면제시켜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청년들 이번에 좀 대거 한번 선언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네. 저희 시사타파 TV에 2시간 전에 네네. 제목이 국회 기자회견 김용민 의원의 2030 청년 지지자들인데 여기에 박은수 씨가 제일 유명하죠. 근데 나머지 두 분도 굉장히 이번에 대선 끝난 다음에 들어오신 개혁의 딸들이라고 젊은 청년 당원들인데 어떤 그 민주당의 의원보다도 더 정확하게 사태를 진단하고 있고 그쵸.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사타파 TV 20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듣고 왔어요. 저희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와 우리 민주당에 세 분이 배현진보다 한 10,000배는 훌륭해요. 네. 이준석보다도 한 1,000배는 훌륭하고. 네. 아, 깜짝 놀랐어요. 똘똘하게 생겼어요, 우리 박원수 씨는. 저희 올려주세요, 이거. 네. 네. 아무튼. 이런 분들하고 박지원 씨하고는 너무 차이가 났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년들 그 지방에서 특히 이제 고생하시는 청년들 있잖아요. 맨날 보좌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면 보따리 싸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후배들도 있는데 한번 이번에 질러서 존재감을 한번 키워보세요. 300 그 정도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깎아달라고 하시든지 절반으로. 네. 그리고 그렇죠. 가을 영양제는 저도 박는데 똑똑한 여성 청년들인데.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김현정 원외 대표로서 요번 김용민 의원이랑 발표한 3분 정도 혹은 또 아쉬운 거는 여성만 3분이라 네. 똘똘한 남성 청년도 빨리 지금 이번에 그냥 질러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연설만 한 3-4개 잘 준비해갖고 한번 질러서 존재감을 해서 민주당에도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줘야 돼요. 네. 아니 실제로 지난 지선 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1, 2번을 경영 방식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경영 방식으로 뽑았거든요. 네. 정말 그 준비도 잘 돼 있고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예. 어쩌다가 그렇게 훌륭한 수백 명의 젊은이를 앞두고 박지원 비대위가 이렇게 우리를 3달 동안 괴롭히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온다잖아요. 등록한다고 지금 짐 싸들고 나온다고. 정치계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닌 건데. 그게 아니야. 지금 등록시키러 온대요. 네. 황희도 청년도 비롯해서 황희도 청년은 오래됐어요. 거기는 이제 신성이 아니야. 거기는 라이징 스타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떠 있는 별이에요. 거기는. 네. 황희도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자, 1분 정도씩 우리 비대위원으로 오늘 방송이라 또 방송 버전으로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92명의 우리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님들 대표하는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장 너무 응원하고요. 저희들이 잘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아까운 표차였잖아요, 사실은. 네, 우리 남영희 위원장과 더불어 지금 남영희 위원장은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그죠? 그렇죠. 더 원협에.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다 보고 있고 저희 진보 스피커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간의 사정을 잘 들어서 조금 해소가 됐고요. 다음에 이 비대위, 당무위, 중앙위, 대위원대, 그다음에 전당대에 해당하는 좀 기술적인 요소들도 또 한 번 그쵸. 비대위원 우리 김현정 의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앞으로 한 달 더 남았군 참 8월 말에 있을 전당대 또 더 원협의 과제나 각오 또 오늘 간만에 오셨어요. 저 시사타파에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전당대 룰 거의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8월 2일부터인가요? 전국 순회 돌면서 이제 그 전당대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되게 역동적으로 좀 해서 좀 부음을 새로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을 가져보고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지금 완전히 이제 뭐 한동훈을 내세워서 검찰공화국 정치 보복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하고 있잖아요. 검찰 인사, 경찰 인사, 경찰국을 통해서 하는. 그리고 이제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데는 거의 내로남불식으로 남탓만 하고 있는 이런 정부거든요. 네. 그리고 저기 휴일에 놀러나 다닐 생각이나 하고 뭐 질문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인성이 진짜 와, 이런 바닥이야. 대통령을 처음 봤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본인은 대통령이 처음이라는데 우리는 이런 대통령이 처음이야.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빨리 재정비해서 수습하고 민생 유능 정당 강한 야당으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 지지를 다시 회복하고 네. 충분하게 다시 또 다음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사실 지금.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번에 좀 놀랬던 게 우리 당원님들의 그 뭐랄까 이렇게 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를 보면서 네. 야 정말 그 정치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예. 거리에 가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저런 분들이 때문에 또 힘을 얻거든요. 예. 사실 저도 어저께 그 이제 설계했다고 하시는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제가 통화를 하면서 저도 반성을 했어요. 제가 이 그 권역별 투표제가 나왔을 때 진짜 이게 명분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먼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 걸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매일매일 하니까 그걸 물어보고서 그쪽의 그 의도라든지 그쪽도 당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걸 좀 들어봐 줬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순진하셔. 아니 근데 당을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들이 살려고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볼 때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한번 들어줄 필요는 있다. 우리가 이제 안 봐도 뭐 찍어서 먹어봐야 압니까? 딱 보면 알지만 한번 들어봐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펴주면 검증이 더 그쪽도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렇죠. 안 찍어 먹어봐도 나쁜 건 알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저께 저도 그 생각을 했고 조금 우리가 이제 더 마음을 열어서 들어주는 기도 일단은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백승엽님께서 그 흔드는 손가락 자르고 싶어요. 제 거 이거? 아니 윤석열. 성렬이? 전 정부는 뭐 훌륭한 사람. 야, 그게 진짜 너무 심해. 기자들도 아마 정상적인 기자들이 열받지 거기서. 야 진짜. 그리고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대변인이 왜 없냐 청와대에. 아니. 자기가 들어오면서 도어스피커 지 할 말하고 들어가니까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강인선이라고 대변인인데 그게 대변이지 참. 2달째 지금 존재감이 없어. 그러게. 강인선이 우리처럼 관심 있는 사람만 지금 분석을 하느라고 있지. 윤석열만 있고. 그러네. 진짜 황당한 거야. 본 적이 없네. 네. 일도 안 하고 월급은 들어와서 좋겠지 그죠? 모르겠지만. 많이 줄 텐데.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8월 말일까지 또 우리의 시간이 또 왔습니다. 특히 밤새서 오늘 아침까지 우리 이종원 PD와 함께 밤새 1박 2일 농성을 해주신 우리 개혁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그렇죠. 국무총리도 존재감 없습니다. 여러분과 이 댓글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도 열심히 날씨 더운데 건강 찾고요. 열심히 또 투쟁할 땐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7시에는 우리 이종원 PD와 함께 전우용 박사의 역사 읽기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은영 평론가님 그리고 늘 열일해 주시는 더 원협 회장 김현정 평택 지역위원장이신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박 PD님 평택 김현정 TV 평택 김현정 TV 김현정 TV 치니까 CBS 그 앵커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요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승부수 평택
김현정 TV 요거 꼭 구독해 주셔가지고. 헤드라인 좋다. 총선 때 왔는 건데. 사진이 30대 초반의 사진인데. 총선 때입니다. 총선 때. 네. 지금 정말 아깝게 우리 김현정 후보 엄청 표 많이 얻으셨는데 지금 구독자가 9,000명인데 10,000명 좀 채워. 10,000명을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좀 내주세요. 10,000명으로. 네, 네. 김현정 TV 그리고 이은영 TV는 이은영 TV도 좀 저도 좀 진짜 많이 됐죠 지금. 55,200에서 성장을 하네요. 어떻게 채널이 성장을 해야지. 그 정도면 엄청 큰 거야. 나랑 승만이 형 지금 잠깐 나랑 서승만하고 노정열 둘이 10시야 TV 10시에 하는 건데 이제 5,000명 200명 됐어요. 5,200명. 좀 빨리 키워주세요. 이건 이은영 TV. 네. 난 괜히 의문의 일필당한 것 같은데. 네. 5만 명 넘는다고. 저는 9,000명도 많은 거 아니냐. 아마 더 원협 회장님이시니까 오늘부로 10,000명 넘으실 것 같고. 만들어주세요. 이겁니다. 10시야 TV. 저기 노정렬하고 서승만 그리고 하선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의외로 재밌습니다. 개그맨 2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어제 낮부터 오늘 아침 늦게까지 거의 낮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개혁시민 여러분들 시사타파 TV가 중계를 했지만 진보TV에서 많이 나갔고요. 또 21세기 조선의 열단 또 밭가리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개혁국민운동본부 회원님들이 정말 온몸을 던져서 21세기 독립투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아무튼 이재명 의원 힘 빠지지 않도록 늘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